선명한 파란색의 이상한 폭발이 우주 곳곳에서 나타나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의 이름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현상과도 다르며 가장 최근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발생하여 더욱 이상합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상한 폭발은 2018년 6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푸른 폭발은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카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이 폭발은 소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폭발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대칭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구형이 아닌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으로 우주로 폭발했습니다. 이 현상은 별이 핵 연료를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우주 폭발인 초신성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3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현상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더 강력합니다. 청색 폭발이 발생하면 태양과 같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둘째, 훨씬 빠릅니다. 폭발은 최고 밝기에 도달한 후 며칠 내에 사라지지만 초신성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 청색 폭발이 훨씬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물체는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광학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반 초신성과는 달리 이 밝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방사성 원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관측된 이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15개의 망원경이 끊임없이 이 현상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러한 극단적인 폭발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고 있어요.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속 광학 과도 현상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별의 사체, 즉 별이 소멸할 때 남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중성자별 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방출을 생성하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초신성을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확실히 블랙홀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별이 조용히 우주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신 가스, 먼지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된 블랙홀 주위에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 원반은 마치 강력한 우주 제트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질의 흐름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이함을 설명하는 것이 획기적인 과학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별의 사체가 아니라 실제로 매우 활동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된 이후 우리 망원경이 포착한 모든 유사한 사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폭발은 항상 다른 은하의 나선형 8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023년 4월 전혀 다른 구역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이상한 폭발을 포착하여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큰 나선 은하에서 약 5만 광년, 작은 은하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날 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침내 답을 찾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핀치 현상의 특이한 위치가 모든 것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 직후부터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것이 숙주 은하 밖에서 멀리 떨어진 두 중성자별 사이의 충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돌했을 때 일반 초신성보다 100배 이상 밝은 플레어를 생성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으려면 이 중성자별 중 하나가 고도로 자화되어 폭발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폭발이 태양의 100배에서 1000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에 의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치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발생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밝고 매우 빠르며 그 기원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찬드라 X선 천문대, 초대형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최신 정보를 추가하면 연구원들이 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핀치만이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재작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9월에 청색 폭발이 목격되어 태즈메니아 대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폭발과 마찬가지로 이 폭발도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00일 후 이 현상을 추적하던 관측자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폭발을 관찰했고 그것은 원래의 폭발만큼 밝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개의 유사하고 이상한 폭발이네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계 13개의 망원경이 태즈메이니아 대불 이벤트에 주목했고 그 중에는 고속 카메라가 장착된 망원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0일 동안 14번의 불규칙한 빛 펄스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예상대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신성과 같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폭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이 시나리오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학계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고 플레어는 10분에서 약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연장된 시즌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완전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으로 정면 각도에서 태즈메이니아 대불을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은 더 큰 규모의 샘플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시 루빈 천문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폭 8m의 망원경과 이를 위해 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기술이 마침내 이 청색 폭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성 진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는 흥미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연소는 화학연소가 아니라 핵융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태양은 연소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탄소 연소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사라지는 순간 연소 과정은 멈춥니다. 양초를 상상해보세요. 촛불을 덮으면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연소 과정이 멈춥니다. 그러나 핵융합에서는 원자의 핵이 서로 융합되어 더 큰 새로운 핵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원자는 새로운 원소가 됩니다. 핵융합에는 산소나 다른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핵이 정전기 청력을 극복하고 하나의 핵으로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압력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가장 먼 물 저수지였어요. 지구에서 12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퀘이사로 불리는 거대한 블랙홀을 둘러싼 수증기 구름이에요. 퀘이사의 주변 환경은 수소와 산소 원자가 서로 충돌하는 에너지 파동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물 덩어리를 생성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임에 틀림없어요. 이 구름에는 지구 전체의 물 부피의 140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물의 2만 배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에요. 게다가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 자체보다 불과 60억 년 늦게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우주 초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에서 수증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물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도 떠다니고 있어요. 2009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조사하던 중 구름 안에 에틸 포메이트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라스베리의 달콤한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또한 많은 음료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에틸 알코올이 가득한 지역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토성의 북극에서 신비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지구보다 더 넓은 면적에 걸쳐 아름답지만 당황스러운 육각형 패턴을 보이는 거대한 폭풍이에요. 이 폭풍이 왜 이렇게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87년 육각형이 처음 발견된 후 햇빛이 다시 비추는 순간까지 육각형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성계를 탐사하기 위해 설계된 카시니 우주선은 일련의 매혹적인 이미지와 육각형 폭풍의 비디오까지 제공했어요. 육각형 폭풍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 깊이는 약 290km예요. 그리고 폭풍의 눈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폭풍보다 쉬운 배나 큰 규모입니다. 폭풍의 색깔도 파란색에서 금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수소와 암모니아의 바람이 폭풍을 둘러싸고 시속 483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해요. 폭풍은 여러 개의 중심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른 일부는 시계 반대 방향을 따라 이동해요. 가장 큰 소용돌이는 흰색으로 보이며 지구상의 일반적인 허리케인보다 2배 더 큽니다. 육각형 자체는 대기가스로 구성된 제트기류예요. 전문가들은 이를 공기의 흐름과 날씨의 특징일 뿐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토성의 구름보다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소용돌이입니다. 마치 크고 우뚝 솟은 구조물처럼 보여요. 토성의 자기장에 의해 촉발되는 토성의 오로라가 육각형의 꼭대기에 위치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천문학자들이 화성 적도 근처에서 활화산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화산을 발견했는데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화산은 오래되고 깊게 침식되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그 바다 근처에는 빙하 얼음의 잔해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은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유망한 새로운 장소이자 미래의 인간과 로봇 탐험의 잠재적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아직 공식 명칭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는 녹티스 화산이라고 불려요. 녹티스 화산은 높이가 9,000m에 달하며 총 길이가 450km에 이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크기는 화산이 매우 오랫동안 활화산이었음을 나타내요. 남동쪽 부분에는 최근에 얇은 화산 퇴적층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빙하 얼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은하, 별, 행성, 소행성 등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이 공원은 약 3억 3천만 광년의 대략 구형인 영역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수십억 개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신비한 목동자리 공동이죠. 북극에서 쟁기를 몰고 다니는 목동인 베테스 별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동의 이름은 거대 동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하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해요.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은하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러한 공원은 실제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이에요. 목동자리 공동은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 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 시간으로 18시간 만에 개자리의 별을 공전하는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학명은 55 캔크리 2이며 이 먼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2배이고 질량은 8배나 더 큽니다. 이 행성은 매우 뜨겁고 낮의 온도가 섭씨 2760도에 육박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행성의 질량의 최소 3분의 1이 다이아몬드일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우리 지구 질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엄청난 돈다발처럼 들리네요. 이 행성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요. 누군가 이미 해냈네요. 그리고 그 숫자는 진정 천문학적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수치가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26.9에 0이 30개가 붙은 달러 금액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중 하나는 컬리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며 원래 무게는 무려 3160.75캐럿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원석이었으며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후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됐어요. 그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컬리안 1으로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캐럿 무게는 약 530캐럿이에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행성이 얼마나 더 크고 광활한지 상상해보세요.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으로 일부 성운은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정말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은 이러한 먼지와 가스 덩어리를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이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중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어느 날 이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운 중에는 나비 성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개 길이가 3광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성운 내부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복잡한 구조예요. 중심별인 백색외성은 섭씨 25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는 우리 태양의 5배가 넘는 거대한 별에서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백색외성은 적도가 두꺼운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모래시계나 나비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리성운은 거의 꺼져가는 오래된 별을 둘러싼 거대한 먼지와 가스구름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반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성운이 베이글이 아니라 젤리가 가득한 도넛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에서 2000광년 이상 떨어진 심우주에 있는 이 다채로운 물체는 실제로는 파란 공 모양의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고리예요. 이 구조물의 양쪽 끝은 고리의 반대쪽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천상의 존재처럼 보여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창조의 기둥은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과 55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이며 우주 규모로 보면 갓난아기에 불과해요. 한때 허블 우주망원경은 성운의 중심 근처에서 여러 개의 어두운 실루엣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별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지역이에요. 이 유명한 이미지를 보세요. 파란색은 산소를 나타내요. 빨간색은 황, 녹색은 수소와 질소가 모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들은 또한 근처에 있는 젊은 별들의 성단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별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이 웅장한 탑을 느리지만 꾸준히 침식하고 있어요. 우주 저 멀리 유령 같은 초거대 은하가 홀로 떠 있습니다. 희미한 별빛으로 빛나고 있으며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왜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화석 은하인 DGSAT-I를 만나보세요. 이 은하는 우리 은하만큼 크지만 별들이 매우 얇게 퍼져 있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매우 독특한 이유는 보통 성단에서 발견되는 다른 종류의 은하와 달리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는 DGSAT-I가 빅뱅으로부터 불과 10억 년 후인 다른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거대한 항성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이 우주 괴물은 태양보다 33배 더 크고 우리 은하에서 2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최근까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가장 큰 항성 블랙홀은 질량면에서 우리 태양의 약 20배 정도였어요. 평균적인 항성 질량 블랙홀은 보통 태양보다 약 10배 더 무겁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그 지역을 공전하는 동안 흔들리기 시작한 후 이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이 블랙홀은 가이바 BH3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지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블랙홀이에요.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가이바 BH1입니다. 우리로부터 약 156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이웃은 질량이 태양의 약 9.6배에 달해요. 새로 발견된 블랙홀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에요. 가이바 BH3는 지구에서 보면 독수리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흥미롭게도 천문학자들은 고질량 블랙홀이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눈을 닮은 이 놀라운 외계 행성을 보세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2017년에 발견된 이 먼 세계가 태양계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라는 거예요. LHS 1140b라고 불리는 이 외계 행성은 전 행성이 얼음으로 덮인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홍채인 약 4023km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 끊임없이 모항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73배에 달하며 지구의 5.6배에 달하는 거대한 행성이에요. 거대한 눈인 이 행성은 지구보다 항성에 훨씬 더 가깝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전체 궤도를 도는데 약 25일이 걸려요. 만약 이 별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다면 이 정도 거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이 별은 차갑고 희미한 적색 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계 행성은 표면의 물이 모두 얼 정도로 춥지도 않고 물이 증발할 정도로 가깝지도 않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놓여 있어요. 현재로서는 LHS 1140b가 우리 행성 근처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의 폭발입니다. 태양에 자기장 교란이 일어날 때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 별 대기의 자기장선이 엉키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과 강렬한 X선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과도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이 꼬인 선은 흑점에 나타납니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서 더 어둡고 차가운 영역이에요. 흑점은 우리 별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기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됩니다. 태양 플레어에 의해 발사되는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E의 경우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행성, 위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물체에 충돌해요. 지구에 도달하면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름다운 오로라뿐만 아니라 전력망 장애와 위성 오작동을 일으켜요. CME, 흑점, 흑점 폭발, 태양 폭발 등 이러한 극단적인 태양 현상은 1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태양의 활동 주기가 절정에 달할 때 더욱 강렬해져요. 이를 태양 극대기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태양은 활동을 강화해요. 거대한 불같은 플라즈마 덩어리를 뱉어내기 시작하고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며 행성 크기의 흑점이 생겨요. 처음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태양 주기가 25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많은 흑점, 강렬한 태양 폭풍 및 기타 희귀한 태양 현상으로 볼 때 태양 극대기는 그보다 더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은 자켓에 붙어있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행성의 이름을 와스프 193b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솜사탕 행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솜사탕 행성이 목성의 더 크고 푹신한 사촌이라고 말해요. 솜사탕 행성은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높은 온도와 주인별의 적외선 밝기 같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특별한 행성이 돼요. 흥미롭게도 이 행성의 반지름은 목성 반지름의 46배예요. 하지만 질량은 우리 목성의 0.139배에 불과해요. 여기 좀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고마워요. 푹신해 보이죠? 얼마나 푹신한지 보이시죠? 이 먼 행성에 도착하더라도 그 표면에 서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행성 파티에서 와스프 193b와 같은 행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죠. 이런 행성은 매우 드문데 그 푹신함은 행성에 별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별들이 행성을 가열하여 캠프파이어를 너무 많이 한 마시멜로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행성은 밀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발견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성입니다. 2023년 4월 전문학자들은
폭주하는 블랙홀이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시속 563만 2,704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요. 음속보다 4,5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연구원들은 허블 이미지에 이상한 직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파고든 끝에 움직이는 블랙홀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블랙홀은 움직이면서 가스를 압축해서 말 그대로 그 여정을 따라 새로운 별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 아름답고 긴 별의 흔적을 남기죠. 여기서 길다라고 하는 건 진심이에요. 블랙홀의 꼬리는 20만 광년 길이로 은하수 2개를 합친 길이와 같습니다. 이 별 흔적의 한쪽 끝은 멀리 떨어진 작은 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블랙홀이 생겨난 곳일 거예요. 2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서로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다른 은하가 자신의 초질량 블랙홀과 함께 와서 원래 블랙홀 중 하나를 못된 아이처럼 토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폭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 9라는 매우 독창적인 이름을 가진 9번째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면 아마도 명왕성 너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근처의 일부 암석 물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행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9번 행성은 지구 질량의 7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또는 얼음 행성일 수 있어요. 태양계에 존재했지만 거대한 무언가에 부딪혀 태양 주위에 엄청나게 긴 궤도를 돌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견된다면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상 최대 크기의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새로운 망원경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 2025년 안에 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침내 이 신비한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2023년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오리온 성운에서 500개 이상의 행성 같은 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중 일부는 목성의 질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성 질량 이원 천체 또는 점보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별 없이 그냥 떠다니고 있고 실제로 별이나 행성 자체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약 40 이상의 천체들이 서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행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큰 천체들은 별 없이 형성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물체가 큰 행성 같은 천체에는 충분하지만 별에는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점보가 형성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항성계에서 모두 방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확실히 그것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은 예전에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블랙홀처럼 뛰쳐나가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미쳤었어요. 천문학자들은 페르미 버블과 이 로시타 버블이라는 2개의 초질량 구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거품들은 우리 은하 전체 폭의 절반 정도에 걸쳐 있으며 200만 년 이상 은하수 위에 우뚝 솟아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만든 것이 우리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된 격렬한 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아마도 이 거품들을 남겼을 겁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른바 허빅 아로 천체 놀랍고 매우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천체들은 허빅 아로 4647이라고 불립니다. 이 천체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성운으로 둘러싸인 젊은 별들입니다. 별들이 수백만 년 동안 성장하면서 먹이를 주는 물질 완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약 147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의 주요 논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상한 것, 물음표처럼 보이는 우주 구조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주황색, 빨간색을 띠고 있어 우리 은하에서 아주 멀리
어쩌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암시를 줍니다. 이 이상한 물음표는 아마도 2개 이상의 은하가 합쳐진 결과일 거예요. 그중 하나는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아마도 왜곡된 나선 은하일 겁니다. 이 곡선은 은하들이 서로를 향해 나선형을 그리면서 꼬리가 벗겨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일반 구형 은하처럼 더 둥글고 작았습니다. 중력 게임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죠. 천문학자들은 외계의 거대 구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만약 다른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문명이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별의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별 주변의 가상의 구조물인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는 과거 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조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어요. 현재 총 7개의 후보가 있는데 모두 태양보다 더 붉고 작고 질량이 적은 적색 외성에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연구 기관에서는 53개의 잠재적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신호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다이슨 구체가 아니라 거대한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신비한 구조물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궁수자리 C 영역의 상세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은하수의 중심 바로 근처에 있어요. 이 이미지는 별이 형성되는 밀집된 영역을 보여줍니다. 많은 젊은 별들과 그 뒤에 있는 별들의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구름이 있었어요. 나이, 크기, 색깔이 다른 약 50만 개의 별들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죠. 이곳은 매우 혼란스럽고 극단적인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곳을 별의 형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이온화된 수소의 넓은 영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이 영역은 약 25광년 길이로 밀도가 높은 구름의 아래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모양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작위로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문학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더 자세히 연구해야 돼요. 천문학자들이 매우 희귀하고 거대한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JWST 7329라고 불리며 아주 오래된 은하예요. 우리 우주 전체는 약 138억 년 전의 것입니다. 이 은하의 별들은 약 13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니까 빅뱅 이후 약 8억 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또한 이 유서 깊은 어르신은 오늘날 우리 은하보다 별의 질량이 4배나 더 많아요. 이 이상한 발견은 은하 형성과 암흑물질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은하가 그렇게 일찍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암흑물질이 충분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죠. 따라서 아마 우리의 모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서운 바비라고도 불리는 놀라운 천문학적 사건이 있었어요. 2021년 4월 13일에 일어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에너지의 폭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우주 사건 중 하나예요. 근처에 은하나 퀘이사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이 거대한 별을 끌어당겨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그들은 아마도 거대한 블랙홀이 엄청난 저녁을 먹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대량의 가스, 어쩌면 거대한 분자구름을 먹었을 거예요. 문제의 거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억에서 10억 배에 달합니다. 알려진 가장 거대하고 활동적인 블랙홀 중 하나예요.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우주 거미줄을 발견했습니다. 우주 거미줄은 은하와 암흑물질이 서로 연결된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우주의 거대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하와 다른 구조의 틀과 같은 것으로 은하와 다른 구조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라멘트는 10개의 은하가 밀집된 은하로 구성되어 있어요. 30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가닥은 빅뱅 이후 8억 3천만 년 만에 생성된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빛나는 퀘이사에 의해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발견은 은하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빅뱅 이후 우리 우주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화성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1976년 바이킹 1 궤도선이 화성을 탐사하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커다란 구조물이었습니다. 시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 행성은 곧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리비아 몬테스에서 소위 왕관 얼굴이라고 불리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화성에는 일반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2022년 우리는 그곳에서 문과 같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샤프산에 있는 이스트 클리프라는 바위 언덕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마운드에서는 자연적인 균열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 무덤처럼 볼 수 있는 개 문 정도의 크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과장했어요. 이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면서 균열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를 암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나사는 암석 지형의 좁은 균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균열과 틈새는 지구와 화성 모두 암석 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 균열은 바람의 침식이나 화성 지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화성은 신비한 구조의 금광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상한 나선형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용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코일로 마치 커다란 스프링이나 고리처럼 보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화성의 계곡이 용암으로 형성된 것인지 얼음으로 형성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용암 코일이 그 수수께끼를 밝혀주고 있어요.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이미지 덕분에 연구원들은 얼음 관련 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269개의 용암 나선형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용암 코일이 하와이 용암 흐름에 의해 형성된 용암 코일처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용암 코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나선형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간과하기 쉬웠어요. 폭은 16m에서 거의 30.5m에 달하며 먼지가 많은 화성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은은하게 존재해요. 이 코일은 화성의 구성, 특히 지각과 멘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화성에만 이상한 구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가스거인 토성에는 북극의 거대한 육각형이라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육각형 모양의 구름 패턴입니다. 길이가 약 14,000km 이상으로 지구의 지름보다 더 크답니다. 시속 약 322km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로 이루어진 제트기류로 추정돼요. 이 육각형은 80년대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2006년 카시니 탐사선에 의해 가까이에서 관찰됐어요. 카시니 미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각형의 색이 파란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토성에 왜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토성의 그 근처에서 바람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험실 실험에서 액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켰을 때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토성의 특별한 날씨 패턴과 함께 느리게 회전하는 공기 흐름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2020년 폭풍이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안정적인 육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에요. 토성은 또한 기괴한 위성들과 함께 운이 좋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라페투스예요. 이 달은 거대한 띠처럼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능선이 있다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호두처럼 보여요. 호두까기 인형은 어디 있죠? 이 능선은 높이가 약 13km에서 최대 19km, 폭이 200km에 이르며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달 표면의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고 태양계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산맥으로 간주돼요. 이 거대한 능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른 행성이나 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능선이 죽은 달의 잔해일 수 있다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충돌이 이아페투스에서 물질 덩어리를 산산조각 냈어요.
이 조각들은 달 주위를 돌며 미니달 또는 하위 위성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페투스의 중력이 이 미니달을 찢어버렸고 그 주변에 잔해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이 고리의 파편이 다시 이아페투스로 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산등성이가 만들어졌어요. 연구원들은 이 과정이 수세기에 걸쳐 빠르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이아페투스는 토성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성의 중력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페투스가 토성에 더 가까웠다면 그 위성이 끌어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도 메탄 바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밝은 반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서로 뭉쳐서 눈처럼 표면으로 떨어지는 복잡한 유기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법의 섬은 메탄을 흡수하고 매우 천천히 가라앉는 눈덩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에서는 분자가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물 위에 물질이 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메탄은 다릅니다. 메탄은 다른 분자를 붙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고체 물질을 즉시 가라앉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마법의 섬은 가라앉지 않아요. 이 섬들은 구멍이 많은 얼음으로 만든 스펀지 같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구멍이 많은 얼음 조각이 호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타이탄의 바다 위에 잠시 떠 있다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질소가스 거품이나 바람으로 인한 파도 같은 다른 아이디어도 있어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달은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달만 봐도 알 수 있죠. 1971년에 우리 달에서 흙이 사라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마치 푸른 호수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이 신비한 장소를 이나라고 부릅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 임무 중에 처음 발견됐어요. 이후 아폴로 17호 미션에서 더 선명한 사진을 찍었죠. 푸르스름한 D 글자 모양의 이 점은 달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색은 현무암이라는 티타늄이 풍부한 특수 암석에서 유래합니다. 이 암석들이 이나의 바닥을 덮고 있어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나 내부의 마운드 가장자리 근처에도 푸른빛이 도는 부분이 있어요. 이나는 독특하며 아마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약 35억 년 전의 토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화산 보호막의 표면 나이와 비슷해요. 우리 달에도 화성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있어요. 달의 남극 근처에 얼굴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얼굴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크레이터와 그림자가 모여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 분화구는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달 표면의 약 16%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구 중 일부는 내부에 물과 얼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양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얼굴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뇌가 얼굴이 없는 곳에서도 얼굴을 인식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해요. 의자에 옷이 있는 그림자 형상을 볼 때처럼요. 수성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모양을 봅니다.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장난을 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얼굴과 같은 친숙한 모양을 보게 만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가 1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금성에서 하루는 자전축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며 지구의 243일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금성은 하루가 이렇게 길지만 1년이 지구보다 짧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65일이 걸리는 반면 금성은 단 225일 만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금성에게 하루는 1년보다 더 대단한 날입니다. 금성은 일반적으로 이상한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조금 작지만 지구와 매우 닮아 지구 쌍둥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집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행성은 금성만이 아니에요. 천왕성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은 대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에 서 있으면 주변 공기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코끼리가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해요.
금성의 대기에는 두꺼운 독성 가스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엄청난 힘으로 대기를 누릅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금성에 착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금성보다 공전 궤도가 훨씬 빠르며 지구 시간 약 88일 만에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은 자전축이 느리게 회전하기 때문에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6일이 걸립니다. 거의 반년이죠. 금성과 마찬가지로 수성의 하루는 1년보다 훨씬 더 길어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극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낮 기온은 426.7도까지 치솟아서 납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몰을 기다리세요. 밤이 되면 영하 178.9도까지 떨어집니다. 수성에는 우리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이 행성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 아래 큰 바위를 잠시 눕혀놓으면 한쪽은 매우 차갑고 다른 한쪽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너무 추워서 얼음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북극 지역을 보세요. 특히 분화구 내부에 햇빛이 비치는 노란색 반점을 보세요. 이것은 물얼음의 표시입니다. 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은 흔히 붉은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 즉 녹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었죠. 철분이 풍부한 광물이 녹슨 붉은색 조를 만들어 화성의 풍경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단순히 붉은색만이 아닙니다. 화성에 서 있으면 캐러멜과 황금빛, 약간의 갈색, 심지어 약간의 초록빛이 도는 사막과 같은 버터스카치 지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성에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산인 올림푸스 몬스도 있습니다. 높이가 약 22km에 달하는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산은 저점성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되어 방패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은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먼지 폭풍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은 미래의 인간 탐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멀리서 관찰할 때 화성의 애혹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폭풍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있어요. 지진 진동이라고도 알려진 화성의 지진은 1969년 나사에 의해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지진과 달리 화성의 지진은 행성 내부의 냉각과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행성이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흥미롭습니다.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는 지구의 고대 과거와 관련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는 주로 얼음 입자와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추정됩니다. 이 고리들이 어떤 격변적인 사건 이후에 탄생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큰 위성이 충돌하거나 해성이 분리된 것이 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대가 공룡이 지구에서 멸종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토성은 고리 왕관을 쓰고 있지만 태양계에서 고리를 가진 행성은 토성뿐만이 아닙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만큼 눈에 잘 띄고 멋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성에서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북극의 웅장한 육각형입니다. 육면체의 거대한 도형입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의 각 변의 길이는 약 14,484km로 지구 지름보다 1,931km나 더 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풍속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국부적으로 느리고 구불구불한 제트 기류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성의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토성의 육각형과 마찬가지로 목성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점이라고 불립니다. 적어도 350년 동안 격렬한 폭풍을 일으켜왔으며 지구 자체보다 더 큰 폭풍입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지점의 색은 벽돌색에서 옅은 연어색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폭풍을 계속 연구하여 그 지속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채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대적점은 강력한 폭풍입니다. 목성의 남반구에서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한편 목성 자체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자체를 훨씬 뛰어넘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강렬한 방사선과 매혹적인 오로라의 원천이 됩니다. 지구의 오로라도 아름답지만 목성의 오로라도 정말 장관입니다. 자기장은 목성의 위성 및 태양풍에서 나온 하전 입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 근처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교했을 때 이 오로라의 규모는 지구에서 본 적 없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크고 멋진 점만 있는 행성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 행성 해왕성에도 대흑점이 있습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 대기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적점과는 달리 해왕성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날씨 패턴 때문에 이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함께 얼음 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에서 가장 사나운 바람을 자랑합니다. 해왕성의 초음속 바람은 시속 1931km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성깔이 대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두꺼운 구름 형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행성을 꿈꿔본 적이 있다면 이 행성을 방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대기권 깊숙한 곳에서 극한의 압력이 가해지면 탄소 원자가 압축되어 다이아몬드를 형성한다는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비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죠. 해왕성의 위성은 무행성으로부터 기묘한 날씨를 물려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극저온 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의 빙산은 지구의 화산처럼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물, 암모니아, 질소가 혼합된 물질을 분출합니다. 얼음 간헐천이 우주로 물질을 쏘아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각 행성마다 고유한 개성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주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970년대에 우리는 1분 이상 지속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신호가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어요.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1977년 오후 11시 16분 오하이오의 한 망원경이 우주에서 매우 특이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72초 길이의 아주 짧은 전파 신호였어요. 너무 강하고 이상해서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는 그 신호 옆에 빨간색 잉크로 와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와우 신호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수소가스는 때때로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인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 전파는 특정 주파수에서 방출되는데 이는 수소기체의 고유한 시그니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를 찾고 식별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덕분에 와우 신호 주파수가 이 기체와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신호를 방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더 이상한 건 신호가 한 번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반복 신호 없이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호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일정 거리가 지나면 서로 다른 무선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론이 시작됐어요. 와우 신호가 잡히는 이 특정 주파수는 특별합니다. 다른 많은 신호로 혼잡하지 않아요. 마치 시끄러운 방에서 조용한 곳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간섭이나 잡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파수로 신호를 아주 멀리 보내도 신호가 손실되거나 왜곡되지 않아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와우 신호의 원인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외계에서 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이 신호는 의도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이상해요. 만약 작은 초록색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것이라면 한 번만 시도하는 것이 이상하겠죠. 하지만 2012년에 와우 신호 35주년을 맞아 만약을 대비해 특정 별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코드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은 지적인 생명체죠. 심지어 메시지가 정말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와우 신호의 출처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널리 합의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신호가 지구의 어떤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잡음이 간혹 간섭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신호는 확실히 우주에서 온 거예요.
신호가 우주 쓰레기처럼 튕겨져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매우 희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 가능한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주에서 반짝이는 신호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공적인 무언가에 의해 신호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등대처럼 회전하는 물체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파수가 바뀌는 신호이거나 한 번만 터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무선 신호가 포착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혜성이 우주를 가로지르며 꼬리처럼 가스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가스는 수년 전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신비한 전파 신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 한 명이 와우 신호를 보고 그것이 266P/크리스텐슨이라는 혜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름이네요. 이 혜성은 약 1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신호가 처음 감지되었던 1977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상한 전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전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마치 주변의 기체가 에너지로 윙윙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바로 와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파망원경으로 다른 혜성에서 나오는 전파를 청취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혜성이 실제로 와우 신호와 같은 주파수로 전파를 방출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와우 신호가 감지된 하늘의 같은 부분을 통과하는 특정 혜성을 망원경으로 가리켰어요. 혜성의 전파가 이 신호와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혜성이 신호와 정확히 같은 지점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느낄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혜성과 P/2008Y2라고 불리는 혜성에서 발생한 수소구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고른 걸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성이 일반적으로 와우 신호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혜성이 신호를 일으킨다는 이론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호가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발생했는데 정말 혜성이라면 이상할 수 있어요. 혜성은 가스를 넓은 지역에 퍼뜨리기 때문에 신호가 더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이 신호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 망원경이 짧은 시간 동안 2번 포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또한 혜성이 망원경의 시야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혜성이 특히 와우 신호와 같은 주파수에서 이러한 전파를 방출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우주에는 신비하고 흥미로운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고속 전파 폭발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비롯돼요. 이러한 에너지 폭발은 엄청나게 강력하며 하늘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기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돼요. 어쩌면 망원경이 이러한 폭발 중 일부만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상한 신호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실제로 22분마다 반복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1988년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36년 동안 이 미스테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호를 보내는 미지의 물체까지의 거리가 15,000광년 떨어진 곳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교신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추측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신할 수 없으니 그저 추측에 불과해요. 또 다른 설명은 펄서 이론입니다. 펄서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신호와 유사한 에너지 빔을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에요. 하지만 신호의 동작이 우리가 펄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초강력 중성자 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마그네타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신호의 이상한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혜성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와우 신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아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것이 깊은 우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태양계 내부 어딘가에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와우 신호에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우주에서 기술의 흔적을 찾기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태양과 유사한 별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우주에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이 14개 더 있지만 그 밝기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구 너머에 있는 선진 문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와.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밝혀진 천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대한 별부터 유기 분자까지 올해는 천문학자들에게 멋진 한 해였어요.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를 2023년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우선 진정한 우주 괴물이 발견됐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냥 큰 별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별이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특수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의 초창기를 탐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중에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보다 10,000배나 큰 고대 별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맞아요. 10,000배. 거대한 별들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별들이었어요. 구상성단을 각 그룹이 무려 1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집합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성단은 모든 별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거대한 가족 모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발견된 이 괴물들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심부인 핵이 오늘날 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렬한 열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많은 양의 수소가 연소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은하계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상성단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별들은 초질량 별과 충돌하여 마치 파워업과 같은 추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성단의 대부분은 이제 늙어가고 있으며 초질량 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성단에서 그 존재의 힌트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웅장한 존재의 신비한 흔적만으로 초질량 성단을 연구하죠. 이 괴물별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큰 돌파구가 될 겁니다. 구상성단과 초질량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2023년의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음 발견은 좀 슬퍼요. 토성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골이 아시나요?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을 탐사한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고리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카시니가 토성 사이에서 멋진 기동을 펼쳤던 그랜드 피날레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리가 매 초마다 엄청난 양의 질량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이 웅장한 후광은 기껏해야 수억 년 정도만 더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거대한 계획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토성의 고리 같은 거대한 고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엔 사라져요. 적어도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재밌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천왕성과 목성처럼 태양계의 다른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들도 한때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리는 닳아 없어져 현재 천왕성과 같은 얇고 가느다란 소행성띠처럼 되었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암석 먼지도 뿌려져 있습니다. 이 먼지는 소행성과 아주 작은 운석이 천체와 충돌하여 부서지면서 생긴 거예요. 마치 얼음 입자와 우주 파편으로 이루어진 눈보라와 같죠. 이 연구는 또한 토성의 고리가 행성 자체가 형성된 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천문학적 나이로 보면 실제로 수억 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이 발견은 토성의 과거에 이 놀라운 얼음 원반을 만들기 위해 극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풀어야 할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리가 형성된 정확한 원인과 고리가 숨막히게 멋진 구조를 가진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알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낙관적인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또 다른 흥미로운 우주 소식이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를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유기분자였습니다. 문제의 은하계는 SPT0418-47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12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복잡한 유기분자가 발견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먼 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를 보는 것은 우주가 아직 아기였을 때의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빛은 우주가 불과 15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 또는 간단히 PAH 분자라는 매우 복잡한 이름을 가진 물질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자는 실제로 지구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나 산불 같은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PAH 분자는 탄소 원자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이 정말 멋진 사실이에요. 생명의 구성 요소인 작은 탄소 사슬이 아주 먼 은하계에서 발견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죠. 또한 그 은하계에 떠다니는 가스가 무거운 원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많은 별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이 모든 놀라운 원소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 은하가 잠재적으로 다른 많은 원소들도 풍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먼 은하계에서 형성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유기 분자들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것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장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멋진 망원경은 최근에 발사되었고 우주를 관찰하는 데 있어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먼 은하계를 연구할 때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희미해서 보거나 감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자연의 특별한 돋보기와 같은 중력 렌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촬영처럼 두 은하가 완벽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멀리 있는 은하, 즉 배경 은하의 빛이 우리를 향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빛은 가까이 있는 은하를 거대한 우주 렌즈처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은하의 중력이 돋보기처럼 빛을 굴절시켜 더 크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망원경에 우주 줌 렌즈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빛의 굴곡은 아인슈타인 골이라고 불리는 매우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요. 마치 전경 은하를 둘러싼 후광이나 빛의 고리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이 마법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죠. 중력 렌즈와 이 아름다운 아인슈타인 고리를 통해 과학자들은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초기 은하계에 숨겨진 화학적 상호작용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먼 은하계에서 이렇게 복잡한 유기분자를 발견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스릴 넘치는 우주여행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료 우주탐험가 여러분, 계속 별을 주시하세요.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구의 자기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구 자기장은 지난 3000년 동안 약해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0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일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인 자북이 자남이 되고 자남이 자북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의 자기 보호막이 약해져 더 많은 우주 광선이 우리를 강타할 수 있어요. 우주의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는 인공위성의 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극이 역전됐던 시기는 77만 2천년에서 77만 4천년 전이었어요.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지구 자기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저에서 퇴적물의 코어를 채취하고 화석의 자화를 연구하여 과거에 이러한 역전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그룹은 극지방의 자기장보다 약 3배 정도 약한 광활한 지구 자기장 영역인 남대서양 변칙 SA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SAA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이를 통해 약화된 자기장이 위성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구가 거꾸로 뒤집힌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기적으로 말이죠. 나사의 천문학자들은 또한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충돌로 인해서요. 작은 접촉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거대한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은하계의 새로운 지역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우주 헬멧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믿기 어렵게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입니다. 은하들이 서로 부딪히기는 하지만 각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별들과 충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별들은 새로운 은하 중심 주변으로 서로 다른 궤도에 던져질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는 아마도 지금보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던져질 겁니다. 망원경은 치우세요. 그때를 카운트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건은 약 40억 년 후에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토성이 고리를 잃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슬픈 사건을 목격하지 않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토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얼음 입자의 먼지비처럼 토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리비는 30분마다 토성의 고리에서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 시스템 전체가 3억 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 시스템이 수명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행성 주변의 고리가 모두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성의 거대한 고리 시스템이나 천왕성 및 해왕성의 고리를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요즘에는 주변에 얇은 고리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이 고리와 함께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행성이 고리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하는데 토성 자체의 나이가 약 45억 년인 반면 고리의 나이가 1억 년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고리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토성 주변 궤도를 도는 작은 얼음 위성들이 충돌했을 때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고리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설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로 여행을 떠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생각해 볼게요. 온갖 종류의 멋진 기계 임플란트를 이식한 사이보그가 될까요? 아니면 생물학적 존재와 인공적 존재의 혼합이 될까요? 인류의 미래 진화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린처럼 다른 비슷한 종들이 있었죠. 오늘날에 이르러 인간은 키가 더 크고 튼튼해졌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지구가 더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더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혼잡한 행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건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술이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뇌 임플란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미래에는 우리 외모에 더 주목할 만한 기술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빛의 주파수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인공눈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만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순전히 추측이지만 생물 정보학을 이용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유전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농촌 지역은 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중력이 낮아져 우리 몸이 변화할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보온성을 제공하는 채모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달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달이 그리워질 거예요. 약 50억 년 후에는 우주의 이 구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현재 태양은 주 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열심히 수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태양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와 달을 집어삼킬 때까지 뻗어나갈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위성은 태양의 영향으로 뒤틀리게 될 겁니다. 궤도가 모두 흔들리게 되고 보름달이 뜰 때보다 초승달이 뜰 때 지구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달은 지구에서 계속 멀어져 지구 궤도를 도는데 거의 50일이 걸릴 거예요. 태양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기가 달을 끌어당겨 달의 궤도가 붕괴돼요. 결국 달은 찢겨져 지구를 도는 멋진 파편고리가 될 겁니다. 달의 모든 상과 분화구, 심지어 우리가 달에 남긴 발자국과 깃발까지 모두 잔해에 흩어지게 돼요. 태양이 지구와 달을 전멸로부터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질량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정말 운이 좋다면 태양이 질량의 20%를 잃고 우리는 무사할 수도 있어요. 아직 태양의 적석거성 단계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우주 자체도 언젠가는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절대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약 1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별이 탄생할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별은 우리 태양 크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은 적색 외성이 될 겁니다. 이 별들은 천천히 수소를 마시며 핵 융합 반응을 계속하는 장수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약 100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빛이 꺼질 겁니다. 우주는 어둡고 외롭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 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1000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 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 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 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1000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것이 지구보다 거의 3분의 1 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달은 명왕성 자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래서 카론이라는 이름의 이 달은 모왕성의 크기에 비례할 때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달에는 골프공이 3개 있어요. 아폴로 14호 임무 동안 달에 가게 됐죠. 과학자들이 아직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면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빛과 물질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는 자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한 바퀴 도는데 25일에서 35일이 필요해요. 달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걀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우주복은 우주 유영 시 우주 비행사들을 영하 160도에서 영상 120도의 엄청난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합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붕괴된 후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 초당 약 60번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도 때때로 초당 6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천문학자들은 매우 밝고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속 전파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주광선이 눈의 시신경에 부딪힐 때 발생하죠.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의 적도 주변을 여행한다면 로마에서 뉴욕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리일 거예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 GJ504b를 방문한다면 이 행성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행성이 형성된 후 남은 열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색깔은 자홍색이에요. 진한 벚꽃처럼요.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을 하루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거의 9시간 55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른 회전 때문에 목성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조금 납작해요.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적어도 160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화산이에요. 수성에는 주름이 있어요. 철핵이 냉각되면서 수성의 지각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됐어요. 중성자별 안에서 발견되는 헤파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여겨집니다. 강철보다 100억 배 더 강할 수 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일명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평선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시지평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단지 얼마 동안만 물체를 가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나 에너지는 빠져나오지만 다른 형태를 띱니다. 아폴로 임무는 매번 15개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3인조 대원 1명당 3벌의 우주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훈련용, 두 번째는 비행용, 또 하나는 비행복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백업 우주복입니다. 그리고 예비 승무원 3명은 각각 2벌의 우주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비행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부분적으로 녹은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 강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성에 자기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심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어요.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 16b 행성에서는 1개가 아니라 2개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집니다. 이 행성은 토성만큼 크지만 밀도는 더 높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데는 45분이 걸립니다. 우주복을 입고 난 후 우주비행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스 그레이징 유성이란 지구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밝은 유성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은 해왕성을 거꾸로 공전합니다. 알려진 행성의 큰 달 중에서 유일한 경우죠. 트리톤은 또한 점차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결국 달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가스거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해왕성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성 하우메아는 정말 이상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도넛 모양의 얼음 물체 고리인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어요. 하우메아는 2개의 달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긴 모양을 하고 있고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4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요? 외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고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고대 충돌의 결과일 거예요.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 거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단지 한 번 태양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검은 우주 공간을 뚫고 명쾌한 폭발음을 일으키는 서사적인 우주 전투를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고 다시 말하면 산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우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소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별이 불에 타서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별은 산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죠. 항성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열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은 무한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그런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특수효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짧은 섬광뿐입니다. 종종 우주선에 실리는 액체 산소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매우 빨리 타버립니다. 폭발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소는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공기 분자들이 서로 부딪힐 때만 이동합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완전히 조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 소리가 우주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다면 태양은 얼마나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하겠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 감독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원하겠지만 달에는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우리 달은 지구와 동죽이 자전을 합니다. 즉, 항상 한쪽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고 다른 쪽은 항상 다른 쪽을 향합니다. 태양은 우리로부터 달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빙글빙글 돌면서 이쪽과 저쪽을 차례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달이 태양에 의해 양쪽이 모두 밝혀진다는 의미예요.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죠.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중력은 사방에 존재합니다. 지구와 같이 무거운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사실 우주에서 이런저런 우주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것에는 중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과 저조차도요. 하지만 우주 물체는 너무 커서 더 작은 물체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우리 은하계 전체가 그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나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모든 별과 행성계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영화 속 영웅은 믿을 만한 우주선을 타고 화성의 궤도를 떠나 목성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고 단호해 보입니다. 비록 앞에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요. 소행성 벨트 말이에요. 그들은 위아래 옆으로 우주선을 조정하며 우주선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피해보지만 그중 하나가 여전히 우주선에 부딪힙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긁힌 자국만 있어요. 마침내 우리의 영웅은 위험구역을 떠나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친숙하게 들리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고리에 있는 소행성들은 너무 적고 간격이 넓어서 그 안을 여행한다면 여행 내내 소행성과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50만 개의 상당한 크기의 우주 암석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차는 50만 개 정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가 광대한 곳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상당한 크기의 두 소행성 사이의 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우주선이 떠다니는 암석 사이를 오가는 우주 추격전은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영화 속에서 우주는 종종 검고 춥고 황량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특히 우주 비행사가 안전한 우주선을 떠날 때는요. 이 묘사는 틀린 건 아니에요. 춥다는 사실만 빼면요. 가까운 곳에 별이 없는 우리 은하의 정말 먼 구석진 곳에서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구의 궤도에 있고 태양을 직접 마주보고 있다면 우주 진공 상태의 온도는 펄펄 끓는 120도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이 흰색인 거예요. 흰색은 다른 어떤 색보다 빛을 더 잘 반사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등은 정말 추울 수 있어요. 우주에서 열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원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면 매우 추울 수 있어요. 태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영화 속 태양은 항상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색깔은 지구 대기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 현상입니다. 마치 낮의 푸른 하늘처럼 말이죠. 태양빛이 대기 중에 퍼져나가 일그러지면서 해 뜰 때와 해질녘의 화려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실제 모습 그대로 보여요. 하얀색이죠.
그 빛나는 가스 덩어리는 그 정도로 뜨거워요.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비치고 그 뒤로는 연기가 자욱하고 붉게 달아오른 우주 암석이 땅으로 추락하여 땅에 충돌하고 난 후 거대한 시커멓게 그을린 분화구가 남습니다. 비록 연기가 나는 고리와 분화구가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운석은 떨어지는 동안 그렇게 뜨거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운석은 지구의 대기로 진입하여 표면에 떨어질 만한 덩어리가 남을 만큼 심한 마찰에서 살아남은 소행성입니다. 이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우린 보통 이 바위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데 보통 매우 작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분화구는 운석의 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 속도 때문에 만들어질 거예요. 운석은 마찰로 인해 훨씬 더 뜨거워지긴 하지만 충돌로 인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정도는 아닙니다. 우주선과 행성들 사이의 즉각적인 통신을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현대의 통신 시스템은 넓은 우주 공간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느린 무선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러한 신호라면 수백, 수천 광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광년이라도 이동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답장을 받기 위해 몇천 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주 공간은 영화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처럼 붐비지도 않고 이벤트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대부분 행성, 별, 그리고 다른 물체들이 수십억 킬로미터나 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소 외로운 곳입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행성이 있는 검은 빈 공간만 보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물체 사이에서도 거리는 엄청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맑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은 약 38만 4,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 주위를 거의 10번 연속으로 도는 것과 같아요. 워프 항법은 시공간이 왜곡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외계 은하의 먼 구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주 영화의 주요 요소죠. 이러한 위협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은 항상 0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즉시 가속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탑승한 사람들은 적어도 좌석에서 뒤로 밀쳐져야 합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그러한 가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중력 가속도는 인체가 견디기엔 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부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워프항에는 꿈도 꿀 수 없어요.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로부터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완전히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구름이 있습니다. 그 매장량은 우리의 모든 해양을 140조 번 이상 채우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행성들, 심지어 우리 태양계의 몇몇 행성들도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종종 ISS와 공상과학우주선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육체적인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주에서 일하기 위해 튼튼한 몸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주에서는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만큼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중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몸이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운동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맑은 밤하늘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약 3,000개 정도요. 나머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별로 착각되는 물체들입니다. 행성,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그리고 심지어 인공위성까지요. 진짜 별에 의해 밝혀지는 것일 뿐입니다. 달이 우리 눈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죠.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게 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멋진 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진짜 우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저도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 여기 지구에 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우린 존재하죠.
우선 우리와 그 밖의 우주에 있을 생물체들은 적색이나 청색별이 아니라 황색을 띤 백색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살아야 해요. 청색별이 아닌 이유는 수백만 년 안에 너무 빨리 연소되어 소멸하기 때문인데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마법을 부려서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청색별들은 팽창하고 붉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붕괴해서 폭발할 때요. 어떠한 문명도 청색별 근처에선 번성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게 돼요. 단연코 가장 많은 종류의 별인 적색별들도 궤도를 도는 지능적인 문명이 되기엔 무리가 있어요. 적색별은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행성은 적색별에 아주 가까운 궤도에서 돌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은 강하고 치명적인 X선 복사에 노출되죠. 그래서 비록 적색별이 가장 많고 주위를 도는 행성도 많아 보이지만 적색별은 우리처럼 지적이고 문명화된 생명체를 진행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의 약 10%에 해당하는 황색별만 남게 되네요. 하지만 황색별 주위에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황색별이 3세대 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3세대 별만이 진화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다양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별이 폭발할 때마다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폭발이 이 원소들을 방출했고 결국 성운 속으로 들어갔죠. 성운 내의 중력은 차세대의 별들을 점차 형성하며 그렇게 이어가게 돼요. 우리의 몸은 뼈와 치아를 위해 칼슘을 필요로 하죠. 뇌는 우리를 움직이고 느끼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기 화학적 신호 발생을 돕기 위해 아연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는 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3세대 별과 황색별 주위에서 형성되어야 해요. 놀랍게도 지구에는 수소에서 플루토늄에 이르기까지 94개의 다양한 자연 발생 원소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3세대 황색 외성인 태양에게 우린 감사해야 해요. 왜 황색일까요? 황색별은 수십억 년 동안 밝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핵 융합에 의해 아주 꾸준히 연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양이 만약 6%라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질 거예요. 다행히도 지구는 태양 주변에 서식 가능 영역에 있어요. 서식 가능 영역은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인 행성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하죠.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든 황색 외성들 중 4분의 1이 황색 외성 주위의 서식 가능 영역에 지구형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 수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마 33개의 황색 외성 중 1개 정도로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황색 별들의 서식 가능 지역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많은 셈이죠. 그럼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위한 두 번째 필수 요소인 행성 자체를 고려해 봅시다.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들은 개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특정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고 조합해서 발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전하고 있는 항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성들은 중심 핵에서 핵 융합으로 빛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외피층에 있는 가스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걸 타고 우주로 날아가요. 미국 인공위성은 태양풍의 힘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에서 발견되는 많은 다른 원소들의 원자핵이 약간 있는 주로 전기화, 즉 이온화된 수소 핵들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건 대기가 아니라 위험한 태양풍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자기권인데 이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극에 이끌려 형광등처럼 대기 상층부의 공기를 전기화시킬 때 오로라를 발생시켜요. 주변에 자기권이 없다면 어느 행성이라도 심지어 서식 가능한 지역에 있는 행성이라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항성의 이온화된 수소 원자핵으로 인해 구워져 버릴 겁니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태양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기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자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대 가스상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가스 행성들엔 문명이 생길 수 없어요.
고체 세계 중 지구와 수성만이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수성은 태양과 가까워서 태양풍을 멈추기엔 너무 약해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막은 대기입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483km며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서 불과 16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기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와 X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줘요. 대기권 상층부에 있는 큰 가스 분자로 결합된 3개의 산소 원자인 오존이라는 가스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가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대부분 차단해요. 대기가 지구보다 1000배 더 얇은 화성에는 오존이 없고 태양의 자외선 방출이 그곳의 표면을 완전히 방사선으로 쬐어버렸어요. 행성은 자신의 항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을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행성이든 지능적인 문명을 갖기 위해선 대기의 특정 구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얻었지만 이건 엄청 희귀하고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행성에는 걷고 활성하기 위해 표면의 일부가 고체여야 해요. 행성에는 지각이 있어야 하죠. 다른 행성의 수중 문명 또는 대기의 공중 문명이 있다는 걸 고려하는 건 너무 공상과학적이에요. 행성의 지각은 움직이는 지각판이 있어야 해요. 지각판의 이런 움직임은 지각의 섭입을 만들어요. 섭입은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 또는 위로 미끄러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표면으로 동반하는 것이에요. 행성의 이런 화학적 성질의 재생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화학 평형을 방지해요. 지진과 화산 또한 지구 화학적 재생 과정에 기여해요. 맞아요. 지진과 화산은 이로운 겁니다. 그렇듯 지각판의 섭입도 생명체에 필수적이에요. 화성에는 지각판 활동이 없어요. 금성과 수성도 마찬가지죠. 수성은 하나의 큰 지각판이지만 약간의 수축 외에는 지속적인 판 활동이 없어요.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질 섭입이 없기에 지구 화학적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달이요. 달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 생명체에 대한 달의 기여는 필수적이에요. 우선 지구와 함께 우주를 지나가면서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밀려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마그마를 흔들거나 휘저으며 지구의 회전을 도와요. 금속 함량이 높은 지구 내부 마그마의 움직임은 지구 자기권의 생성에 기여해요. 그래서 달은 지구가 지오 다이나모가 되게 돕고 우리의 자성을 발생시켜서 우주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달은 태양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즉 1차 행성의 크기 대비 가장 큰 위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 달 시스템을 이중행성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달이 하는 또 다른 일은 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달이 동주기 자전으로 지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타기 고개사의 평형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 흔들림은 칭동이라고 불려요. 만약 지구가 화성이나 토성만큼 흔들렸다면 날씨가 혼란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드물거나 독특한 천문학적 환경은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작용해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진화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들과 같은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은 배가 되고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주 행운이에요. 사실 우린 운이 너무 좋아서 대박을 터뜨린 걸지도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우주에 지구만큼 운이 좋은 곳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은 고도 402km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포트홀 밖을 힐끗 내다봤다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유럽의 밤하늘 위에 일종의 밝은 파란색 섬광이 번쩍입니다. 마치 거기서 이상한 물질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이상한 발광 현상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프랑스 우주 비행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폭발이 아니었는데 바로 위로 향하는 번개였습니다. 최근까지 이 현상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로 치는 번개와 높은 고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나는 섬광에 대한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광 현상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스프라이트, 엘프, 트롤, 고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번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구름 속의 습한 공기 덩어리는 서로 마찰해서 정전기를 만듭니다. 울 스웨터를 입고 춤을 추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스웨터는 정전기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된 문고리를 만지면 손가락과 문 사이에 방전이 발생합니다. 번개와 같죠. 그래서 천둥구름은 강한 음전하를 형성합니다. 머지않아 구름에서 리더라고 하는 밝은 열 이온화된 채널이 발생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번개죠. 리더는 몇십 미터씩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균 시속 32만 1868km까지 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단 7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입자는 양입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서로 연결되고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음전하를 띤 리더와 함께 지구로부터 양전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로부터의 전하가 음전하를 띤 리더와 하나의 채널로 연결됩니다. 이때 가장 밝고 시끄러운 방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천둥 소리로 듣게 되는 게 바로 이 방전입니다. 주 번개는 위에서 아래로 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칩니다. 그래요, 즉 번개가 실제로 위로 향한다는 거죠. 마치 지구가 천둥구름에 반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력은 최대 3만 암페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통 벽에 있는 콘센트의 평균 전류는 15암페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번개의 기록은 약 708km입니다. 캔자스주의 너비보다 더 길어요. 기상학자들은 브라질에서 이러한 번개를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뇌운 사이의 방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된 번개는 아르헨티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의 번개가 16.3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0.1초입니다. 이렇게 일반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나온 양입자는 구름의 음입자를 중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양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축적되어 번개를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하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번개구름은 전하를 수십 킬로미터 위로 던집니다. 이것은 블루제트라고 불립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프랑스 우주비행사가 본 것과 정확히 같은 발광 현상입니다. 블루제트는 마치 누군가가 위를 향해 가스버너를 켠 것처럼 보입니다. 양전하를 띤 블루제트는 높은 고도에서 음전하를 띤 입자로 중화됩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블루제트를 볼 수 없습니다. 천둥구름이 시야를 가립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 항공 조종사들이 이 현상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역시 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인데 블루제트가 두꺼운 구름 꼭대기에서 발생해서 수십 킬로미터 위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 이런 종류의 기이한 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입니다. 마치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꼭대기에 붉은 전하가 있는 구름에서 수많은 작은 촉수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번개는 온도가 섭씨 3만 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라이트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물론 강력한 방전이 두렵지 않다면요? 스프라이트는 에너지 절약 전구와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중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 50km 높이에서 시작되는 대기층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는 공기가 훨씬 더 촘촘합니다. 공기 분자가 더 많아요. 공기 분자들이 태양광선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는 더 적습니다. 상업용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에서는 더 이상 열을 축적할 충분한 공기가 없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산소 마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권의 온도는 남극보다 더 춥습니다.
중간권에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영하 섭씨 130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의 온도 자체는 높지만 끓는 물 한 잔을 차가운 물이 담긴 거대한 통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아래의 천둥구름과 짝을 이룰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름에서 방전이 일어나면 스프라이트가 중간권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기 중의 전하량을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번개가 뇌우에 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자체는 매사추세츠주만큼 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도 있어요. 그것은 스프라이트 직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로라 같은 희미한 녹색 광채입니다. 이것은 2014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계의 공식 확인은 2019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스트와 오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적어도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자극을 받은 산소 원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스프라이트와 함께 트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롤은 스프라이트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입니다. 스프라이트의 촉수 끝에 있는 붉은 광채예요. 그러고 나서 트롤은 그 자체에서 붉은 줄무늬를 방출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엘프는 단지 1밀리초 동안만 나타납니다. 이 빛은 약 해발 100km 고도의 전리층에서 뇌우가 칠 때 나타나는 희미하고 평평한 빛입니다. 엘프는 뉴욕과 워싱턴 DC 사이의 거리만큼 넓을 수 있습니다. 엘프는 1990년 우주 왕복선 비행 중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픽시입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20분 동안 밝고 짧은 발광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비록 마치 구름 안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는 약 100m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번개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한 뇌우를 만났다면 즉시 진원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원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빛의 속도는 음속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서 천둥 소리를 들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립니다. 그 간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번개가 쳤어요. 이제부터 초를 세어보세요. 번개가 친 후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초당 약 350m입니다. 그것은 소리의 파동이 1초에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번개가 친 후 천둥 소리가 5초 후에 들렸다면 여러분은 번개의 진원지로부터 약 175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냄새로 천둥 번개가 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뇌우가 오기 전의 공기는 유난히 상쾌해 보입니다. 기류가 대기 상층부에서 오존 분자를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오존이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태양으로부터 대기로 열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숨쉬기 위해 사용하는 건 두 원자의 산소입니다. 하나를 더하면 오존입니다. 자외선이 두 개의 산소 원자를 분해하여 그에 의해 흡수됩니다. 이 분해된 원자들은 정상적인 두 산소 원자에 들러붙습니다. 자외선이 오존 분자와 부딪힐 때 다시 사슬해서 산소 원자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오존은 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산소는 다른 두 개의 원자와 다시 결합됩니다. 하지만 인류가 해로운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오존층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온 때문입니다. 옛날에 냉장고에서 사용하던 가스입니다. 프레온 분자는 해로운 염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이 원자를 분자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염소 원자가 오존에서 산소 원자 하나를 훔칩니다. 그러면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지도 또 재생하지도 못하는 두 개의 산소 분자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게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오존 구멍은 남극 대륙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해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했을 때 이 구멍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